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회생 절차에 대한 사례들을 가지고 조금 변호사님께도 여쭤보고 또 논의하는 이런 시간 좀 가져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제일 먼저 유동성 악화가 된 곳이 건설사들이고 그 건설사들이 최근에 뭐 범현대가에 있는 뭐 건설사도 회생 들어가고 뭐 이러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건설 회사들도 되게 많은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건설사의 지금 건설업 전체가 여러 가지로 전부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건설업 위기의 핵심은 이제 아파트나 이제 주택 가격이 그 생각보다 회복이 빨리 되지 않고 미분양이 쌓여가기 때문인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그 원가율이 90%가 넘어가지고 지금 현대건설이나 같은 아주 우량한 건설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2%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코로나 및 그 우크라이나 전쟁 두 가지가 겹치면서 원가가 정말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경기가 침체되면서 금리도 올랐고 맞습니다. 이게 막 악재가 겹치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익이 안 나고 근데 또 경기가 침체되니까 또 분양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역전세 때문에 또 전세 가격이 또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또 다시 그것 때문에 거꾸로 계속 또 매물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가 된 다음에는 지금 몇 년 동안 또 아파트 공급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아파트 공급이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다시 좋은 경기가 오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찌 보면 경기 순환 그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이 힘든 시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헤쳐 나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회생이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좀 그 사례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작년, 재작년 최근 한 3, 4년간에 어떤 이제 추세가 좀 있었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다 보니 그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분양가를 못 받으니까 후분양으로 아파트를 많이 지었거든요. 네. 그래서 후분양을 지으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중에 그 거의 준공 시점에 분양을 하는데 그때까지 대출을 전부 다 일으켜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분양 시장이 확 얼어붙어 가지고 거의 준공이 다 됐는데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상태. 그러면 아파트는 거의 다 지어놨는데 대출을 못 갚는 상태. 이런 경우에 좀 처한 건설사, 시행사들이 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회생이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이 사실은 이제 팔리지가 않아서 예. 그런 경우는 사실 뭐 그 회계상으로는 흑자가 되더라도 예. 이제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공사비,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 그다음에 은행 대출금 이런 것들 채권자들의 변제기에 이른 변제를 요청하면 당연히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대응도 없이 손 놓고 있으면 뭐 강제 경매 등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임의 경매를 통해서 자산이 다 헐값에 이제 빠져나가고 여전히 그냥 부채는 남는 상황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뭐 시공 능력이 여전히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을 기다리면 다시 호황기가 올 텐데 그때까지 버틸 수만 있도록 한다면 다시 살아날 기회는 있겠죠. 예, 그래서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건설회사, 시행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재고 자산들, 아파트 자산들을 한 번에 시장에 풀어봐야 이게 네. 다 매각이 안 될 테니까 제값에 그걸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적정한 가격을 가지고 매각할 수 있다면 회생 절차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채권자들도 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더 유리하고 예. 채무자에게도 유리하고 그리고 그 국민 경제상으로도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좀 자산이 남아 있을 때 자기가 먼저 변제받고
좀 느린 사람들은 변제 못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되게 큰데, 그러한 경우에는 나중에 먼저 변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편파 변제를 이유로 다시 또 법적 분쟁에 휘말려서 미리 변제 받은 걸 다시 또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이제 법률 전문가의 좀 조언을 받으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향후에 뭐 분란의 불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뭐 저희 법인회생센터에서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법인의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법이 만들어준 제도가 딴 게 없거든요. 예. 법인 채무자, 법인 회생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기촉법이라고 해가지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같은 게 있긴 한데, 그것은 이제 그 큰 기업의 경우에 이제 산업은행 같은 그 국채 은행이 많은 돈을 투자한 경우에 그 은행 주도로 좀 법원보다 좀 더 빠르게 구조조정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고, 예. 보통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 회생법에 법인 회생 말고는 특별히 뭐 솔루션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 회생 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급박한 채무 불이행의 상황을 좀 완충작용으로 할 수 있다. 네. 이런 또 그 큰 장점을 보고 회생 절차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또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보면 법인 회생이 유일한 솔루션이고 뭐 꼭 필요한 솔루션이라는 건 다 인정하는데, 첫 번째 가장 요 허들만 넘으면 다들 하실 것 같은데, 그걸 넘기 어려운 허들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죠. 예, 그 연대보증제도가 사실 되게 이 자본시장에서 좀 옛날 그 구습이라서 지금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연대보증이 꽤 대출에 많이 걸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본인이 뭐 사는 집이라든지 현재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이제 회생이라든지 파산을 검토해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되면 이미 좀 때가 늦어서 회생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파산으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연대보증의 효용, 그러니까 효과에 대해서 보자면, 사실 그 지금 이런 건설사 부채 뭐 1,000억, 2,000억을 연대보증 한다고 해서 그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거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대표이사의 그런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압박하는 이런 이제 심리적 작용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대보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절차도 회생 안에서 또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좀 기업을 하다 보면 대표자의 보통 일반 회생이라고 하죠. 그 담보부 채권 이제 15억, 그다음에 부담보 10억 이상의 채무를 다 당연히 부담하게 될 텐데요. 그 일반 회생과 그다음에 법인 회생을 이제 동시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보나 기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그 기업이 회생 절차에서 뭐 일부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하는 경우에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연대보증이 완전 사라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그 회생 안에서도 처리가 가능은 하다. 네,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좀 빠르게 그 신청을 하셔야만이 좀 그 연대보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인 회생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게 항상 타이밍을 놓치시면은 안타까운, 나중에 너무 늦게 오셨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지금 당장 이제 어떤 위기가 닥쳐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위기 대응 솔루션으로 저희에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오늘 건설업 하다가 자꾸 이야기가 딴 곳으로 샜는데, 그 현장이 여러 곳이 있는 건설사들이 대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대한 토지들은 다 신탁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그 경우에 만약에 이제 회생이 되면 그 신탁 토지와 그 다음에 그 현장은 어떤 식으로 좀 가능할까요? 신탁이라는 게 사실 회생 안에서 보면 좀
그 회생 절차에 좀 밖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 회생이라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모두 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탁 채권자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냐면 우리가 공매를 한다고 그냥 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그 절차를 어느 정도는 회생 안에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채권의 변제 비율을 높여가겠다. 이렇게 또 동의를 해주는 신탁 채권자들이 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 건설사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어느 그렇죠. 정도는 이제 조직도 있고 조금 이제 계속 가면 이자 부담 때문에 위험해지만 지금 들어간다면 이자 부담도 덜고 어떻게든 현장을 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같은 경우도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가져가서 수익이 나는 그런 현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진짜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이 들어가야 하는, 그리고 그 수익성도 담보되지 않는 이런 현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좀 구분하고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을 통한 채권 변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마냥 본인들이 담보하고 있는 신탁채권 그냥 공매하고 말겠다 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갚을 수 있는 부채를 갚고 나머지 일부는 또 채무 조정, 우리 출자 전환 등을 통해서 이제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5월달에 이데일리와 이제 건설업 위기 대응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공동으로 이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 있고 그걸 유튜브로 이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와 반대적인 채무자 반대의 지위에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입장,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돈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이 신탁 물건에 대해서 대할인장이 열린다라고 해서 이제 신탁 물건이 공매로 나오면 그걸 싸게 사려고 대기 중인 자금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어떤 법적인 조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